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지난달 말에 국제 녹색섬 서밋 포럼이 제주에서 열렸는데요. 팔라우 공화국의 토미 레멘게사우 대통령이 매우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섬은 환경이 경제이고 경제가 환경이다. 이번 국제 포럼은 섬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무엇이며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제주의 미래 비전 역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입니다. 과연 우리 제주는 청정과 공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미래는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오늘 시사진단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서미다의 김종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제주 신화월드 워터파크가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다음 날 하수가 역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화월드 내 도로에 하수도가 역류해서 민원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개장한 제주 신화월드 내 도로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신화월드 안 도로, 길가에 흘러넘친 하수를 처리하느라 폐기물 처리 차량까지 출동했습니다. 지난 3일 개장한 신화 워터파크에서 수영장 물을 방류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용량이 내려가 역류한 겁니다. 워터파크 시연을 했던 지난달 5일과 개장 전날에도 하수관이 역류했지만 대책도 없이 수영장을 개장했습니다. 특히 신화월드 전체에서 하루 2,000톤 안팎의 하수를 흘려보내왔지만 정작 하수 처리장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뉴스 영상 보셨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로 봐야 되죠?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8월 초에 제주 신화월드에 워터파크가 개장이 됩니다. 이 워터파크라는 게 물을 많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방류가 되면서 신화 역사공원에서부터 대정 하수 처리장까지 오폐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행정에서는 그 관로의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일시적 방류거나 아니면 기존 이제 하수 관거에 폐하수콘 등이 막혀 있어서 그걸 이제 문제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 MBC 보도 결과에 의하면 실제 하루에 한 2,700톤 정도의 하수가 이제 방류되는데요. 애초에 그 인허가 당시에 최대치가 2,381톤입니다. 근데 이미 그걸 초과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봤더니 2014년도에 행정에서 그 전에 그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할 때 도의회 승인 사항은 1인당 한 333리터 정도의 물을 방류할 거로 봤는데 갑자기 1인당 136리터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제 급격히 줄어든 형태로 이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넘어서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면 중수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절수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고 행정은 또 어느 정도의 물이 방류되는지 미리 예측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좀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역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한 2차례 정도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났는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어떻게 이 하수관이 막혀서 생긴 사고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갑자기 많은 양을 이제 쏟아부어서 이게 막혀서 하는 어떤 단순한 사고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봐야 되는지요?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부 구간이 막혀서 했다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종현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하수가 예상이 될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상보다도 더 많은 양의 하수가 한꺼번에 방류됐기 때문에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개발 사업에 따른 하수 처리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반 시설을 과연 행정이 제대로 갖추고 사업을 진행했는가 이런 부분들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존의 오폐수 처리하는 인프라가 개발 단위의 밖에가 있고요. 인프라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되는 지역에 인프라 이렇게 오폐수를 처리하는 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개발 행위에 각종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각각 제가 보기에는 따로따로 노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밖의 시스템은 우리 관에서 설비를 하는 이 처리 시스템. 또 안쪽은 아마 JDC가 그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시스템들이 아무래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의 용량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겁니다. 이게 개발의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맞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역류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 막힘 현상에 의한 역류 현상으로 지금 몇 가지 현상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더 걱정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워터파크 같은 데의 일수 방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대량으로 폭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우수 같은 경우도 같이 흘러보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신화역사골드공원의 그 대규모 개발의 면적을 고려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좀 이상한 측면이요. 네. 그 하루 2,000톤 이상을 그 워터파크 개장하면서 흘려 보냈어요. 네. 오수를. 근데 정작 그 오수가 도착하는 대정하수 처리장에서는 사전에 이제 자기네가 보고도 설명도 못 들었고 그래서 하루 2,000톤의 오수가 자기네 처리장에 오는 줄도 몰랐어요. 행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시스템적으로 이 기본적인 공공의 인프라와 개발 사업자가 배출하는 오폐수 처리의 시스템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국은 이 제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지금 이 어느 정도의 물을 내려보는 것도 정확하게 지금 일일 통계량 이 계측도 지금 제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폐수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정인 대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이제 중수도 사용을 최대한으로 늘린다든지 그러면 밖으로 내보내는 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그것은 오늘의 주제인 청정과 공존이라는 측면에서의 또 우리 시설의 관리의 합리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태 관련해서 혹시 신화월드 측의 대응, 혹시 뭐 그 대응 내용의 뭐 문제, 신화월드는 뭐 일정 부분 좀 뭐 대응하고 있던 것 같던데요. 일단은 뭐 이 공사는 큰 틀에서 이제 신화월드 그리고 이제 합자로 진행된 게 JDC가 같이 진행된 이슈입니다. 근데 중간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게 유량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도 불구하고 유량을 얼만큼 하수가 보내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JDC나 이쪽에서 그럼 나중에 실측을 해보자라고 하는 단계에 보면 직원들이 숙소에 막 물을 안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조사를 방해하는 혐의가 있고요. 실제 지금 이 하수 처리량이 어느 정도냐면 대정의 하수 처리 용량이 한 13,000톤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500톤이 흘러갔다고 하면 20% 이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아직 이제 공정률 60%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애초에 측대로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의 양이 대정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만연의 이제 사태들에 대해서 행정 자체도 준비를 너무 못한 거 아닌가. 충분히 이 하수 처리의 용량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문제 발생 소지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스템도 좀 총체적으로 붕괴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규정상 유량계를 설치하는 게 의무가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하는데 유량계조차 없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고 제주 참여 환경연대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 유량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화월드에서 직원 기숙사와 샤워실에 상수도를 단수해가지고 하수 발생량을 측정을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뭐 형법상의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서 한번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10년에 환경영향심의평가를 했고 그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1인당 하루에 333리터 쓰는 것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2014년에 그냥 도랑 JDC에서 136리터로 줄이는 거를 허가를 변경 승인을 해줘 버립니다. 이 당시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명확하게 변경 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의회의 동의가 뭐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3리터에서 반도 안 되게 지금 오폐수 발생량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JDC에서 그것을 그냥 만연히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저랑 이제 또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약간 유의미한 게 이 변경 승인이 됐던 시기가 2014년 5월입니다. 근데 2014년 5월이라는 것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금민 도정에서 마지막에 드림타워도 이제 변경 승인을 해줬던 시기고, 당시에 이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승인이 있었던 시기여서 좀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와서 보니까 136리터로 변경 승인된 것도 마침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다음 주에 도의회에서 이 신화월드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도의원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지, 이게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물을 쓰니까 상수 문제, 하수 문제, 오수 문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건 행정의 역할인데, 지금 나와 있는 하수 방류와 다른 역류 현상들을 보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들이, 특히 행정의 판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강전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 사업자의 편의를 대단히 많이 행정이 봐주는 셈이 되고, 사업자는 필수 요건들을 굉장히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덕분에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제주도민들이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제주도민들이 갖는 분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익들이 결국은 개발 사업자들에게만 가고, 그에 대한 피해들은 제주도민들이 그대로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이번 신화월드의 하수 역류 사태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1인 그 전체 하루에 사용하는, 거기에 이제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총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1인당 물 사용량으로 나눠요. 근데 1인당 물 사용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게 여분이 남으니까 객실수를 오히려 이 증가시키는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이런 그 사업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자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하수도 용량에 따라 가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톤당 한 28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5천 톤이 훨씬 넘는 방류량에서 2,700톤 정도로 2,300톤 정도로 줄였으니까 그 수치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절감됐을 것 같고요. 중수도 시설도 비례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줄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제주도의 지금 하수 처리에 대한 비용에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80% 수준들은 도민 혈세로 메꾸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금 2006년 이후에 제주도 하수도 적자 금액이 4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와 관련된 부채가 5천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매년 지금 2016년에만 하더라도 하수도 관련된 적자 폭이 1년에 한 800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수도 늘릴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보면 하수도와 관련돼서는 막대한 손해들을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대정의 하수 처리 용량이 1만 3천 톤입니다. 근데 지금 신화월드가 다 완공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시설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 시설을 증설하는 비용,
또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계산에 하수도가 발생하는 비용, 그 다음에 하수도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채 대규모 개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모순인 게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꼭 이 고문 제주는 고문 부리고 그죠? 다른데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게 예를 들면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고밀도 개발하는데 오는 경관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문제 같은 경우 해결하기 위해서 우회 도로를 몇백억 들여 개설한다. 그 세금은 누구냐?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순인 것처럼 이번에 신화 역사 월드공원 같은 경우도 이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 오폐수 문제는 결국은 또 처리하는 개선 방법은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느냐? 아까 김종인 대표 말씀하신 대로 하수 종말 처리장을 확대해야 되고 그까지 도달해야 되는 인프라를 우리 세금의 돈으로 확대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모순이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말씀을 듣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1인당 330리터 사용하는 이 소비량을 거의 반의 정도 140리터로 줄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가는 그 비례해서 물 소비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대규모 개발인 만큼 앞으로 예측, 이게 풀로 가동이 돼서 그 예측을 고려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그 330리터의 1인당 소비량이 맞나 맞나를 떠나서 반으로 줄였다는 그 자체는 그거는 상당히 좀 특혜 시비 또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의 부작용의 문제를 동시에 유발시키는 행정적인 좀 어떤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처리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줄여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배출되는 이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게 되니까 그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서 다른 개발 행위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은 면적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태열 교수님도 말씀하신 결국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시켜 버렸다는 그렇죠.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 굉장히 이상한 이유로 사업자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수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받아준 있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이 이 개발 사업을 대한 태도가 결국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 지금 김태규 교수님께서 드림타워 예를 들었는데요. 드림타워가 3,000톤 이상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주시의 모든 오폐수들이 지금 도두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3만 톤 정도 지금인데 이미 13만 톤을 처리 못해서 무단 방류가 있다는 게 수차례 보도가 됐고요. 이거를 이제 22만 톤까지 증설하는 데는 4천억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고 주민 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드림타워가 오픈된다라고 하면 지금 대정에서 인구가 좀 적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로 생각하겠지만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이제 심각성들을 도민들이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변경의 문제 좀 이 적절성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주도는 그 뭐 청정과 공정 뭐 타이틀 좋습니다만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행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 제주도 자체의 심의도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도 이제 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 물 사용량 그리고 뭐 오수 처리 계획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서 도의회까지 동의를 거친 내용인데 이걸 절반 이상 줄이는 내용을 사업자하고 행정기관인 제주도가 자기네 멋대로 줄여버리면 그럼 제주도 의회는 뭐가 됩니까? 도대체? 제주도야 뭐 그야말로 뭐 견제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회가 가져야 될 견제 기능을 결국은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행정이 갖고 있는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게 아까 강정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도정 교체기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의혹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도록 어떤 견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 견제 장치가 사실상 미약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일단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이 임의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개발 사업자마다 기준도 다르고요. 법령도 여러 가지 법령이 있어서 기준이 좀 오락가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의 실질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주만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일단 유량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유량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도의회가 충분히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이것들을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개선까지가 좀 가야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있지만 유량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허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 아까 드림타워 또 지금 오늘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오라관광단지 이 신화역사공원 이거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대규모 개발에서 발생되는 경관, 환경, 오폐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의 주제가 청정과의 그 공정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우리 제주에 이런 개발이 정말 대규모 개발이 좀 필요한가라는 그 원점에서 좀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은 개발하더라도 소규모 그리고 지역 좀 밀착형의 개발로 좀 전환돼야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되고 이번에 신화역사공원이 단순한 역류 현상, 물 현상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대규모 개발이 안기다 주는 경관과 환경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저는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경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이제 오폐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이제 드림타워라든지 딴 게 나면 이제 교통 문제 아마 심각하게 또 대두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누적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표출이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 대규모 개발의 환상에서 우리가 좀 도민들이 인식 또 행정에 있어서 좀 냉철한 청정을 지키는 환경에 대한 이 지킴으로서의 어떤 제도 인식들의 최후의 보루자로서의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분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전환돼야 되는 그런 계기가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업계획 변경 좀 엄격하게 이제 그 하는 제도 개선 부분 뭐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뭐 규정을 바꿔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받고 도의회에 승인받은 것을 지금 도정이랑 JDC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도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번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규정이 변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임의 변경이라는 게 법적 조항으로서도 별 문제가 없는가 보죠. 지금 아마 이 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의회 승인 요거를 지어라. 그러면 요대로 하겠다는 약속하에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변경이 되면 그죠? 네. 이게 톤수의 문제는 뭐냐면 단순한 물 사용이 줄어드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발 행위의 면적 안에 세부적인 게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텔의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워터파크의 규모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여러 가지 개발 면적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우리 예를 들면 건축 같은 행위에 보면 분명히 내가 이런 집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시청에 허가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원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집을 짓는다. 그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부분이 지금 많은 것 이것도 변경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뭐 물 사용량을 지금 반 이상으로 줄인 거는 분명히 중대한 변경이거든요. 이 정도가 있으면은 당연히 도의회에서도 다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신화월드의 뭐 대표죠. 최근에 뭐 오너 리스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양지혜 회장이 뭐 해외에서 체포됐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제주 신화월드가 갖고 있는 이 영업 제주에서 갖는 그런 규모
그 오너 리스크가 좀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 제주 신화월드 위에는 이제 란딩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양재 회장이 한 50.48%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란딩 인터내셔널의 100% 자회사가 지금 남정 제주개발이 제주 신화월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 연료의 외화 반출에 대한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란딩 인터넷 자체가 홍콩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너가 일시적으로 구속됐다고 해서 회사에 당장에 큰 영향이 있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남정에서 지금 제주 신화월드에 대한 발표를 하면 상반기 때 한 4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해서 이제 현재 비즈니스는 좀 안정 단계가 있어서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라든가 추가적인 결정 없어도 충분히 굴러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카지노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 오너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 정도의 1,000억의 매출에서 오너가 갖고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오너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이거에 되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치면 영업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영업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의 리스크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앞서서 활용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회사의 오너가 또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지금 오라공항단지 개발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를 좀 더 한번 보면 중국 자본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언제든지 오너가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속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제주도의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 자본 검증은 훨씬 더 좀 중요해진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주도 의회에서 이제 그 행정사무조사까지 이제 도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그 제주 신화월드가 남긴 교훈, 짤막하게 규명돼야 될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인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도민사회에서 이제 개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 도시 인프라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제 개발 행위가 들어가면 전부 다 도민이 부담이 생긴다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하수 시설은 혐오 시설입니다. 쓰레기장 도로하고 이제 하수 처리 도로. 그래서 도민 갈등을 촉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도민 갈등에 따른 비용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먼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와 반대급부로 도민사회의 갈등과 비용을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조금 더 냉철하게 개발을 바라볼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도민사회에서도 개발에 대한 합의들,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합의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얘기로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제 하나씩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하수가 역류를 하면서 우리가 이 대규모 개발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나, 유량계 하나 설치 없이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할 수가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뭐 앞으로도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개발 반대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는 개발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번 사태로 한번 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제가 개발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논리로 말씀드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제주도가 개발 안 하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개발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김태환 도정 또 우금민 도정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대규모 개발 위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단순한 경관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이 배제가 된 자본 중심의 개발이었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에 지역 주민들이 환원이 안 된다. 선순환적인 구조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는 좀 완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진행되다 보니 이제 완성되다 보니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인 이제 오폐수의 신화역사공원 등 이제 이 오수 폐수의 역류 현상 이런 것들 저는 아주 극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규모 개발 또 대규모 자본이 오는 우리의 일자리와 제주 성장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 주민 중심이 되는 좀 소규모 개발이면서
작지만 조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개발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도 좀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걸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에 좀 우리 도민들도 좀 좋은 인식 전환의 좀 계기가 꼭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의 매뉴얼이 결국 사업자의 탈법과 편법을 묵인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매뉴얼을 바꿔야 되죠. 이 매뉴얼을 바꾸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로 개설을 눌러선 환경 파괴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라고 알려져 있죠. 비자림로. 비자림로 포함해서 삼방산 우회도로, 용머리 해안 부근에 있는데요. 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아주 치열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간의 그런 갈등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울창한 삼나무숲, 그 사이로 곱게 뻗은 비자림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키가 30m나 되는 삼나무 900여 그루가 무더기로 잘려나갔습니다. 비자림로 가운데 3km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용머리 해안 인근의 도로 공사 현장. 폭격을 맞은 듯 마구 파헤쳐져 안반 일부가 심하게 깨져 있습니다. 화순리와 사계리를 잇는 삼방산 앞 도로의 낙석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900m 길이의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영상 보셨는데요.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공사 시작됐는데 한 일주일 만에 중단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공사가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비자림로 공사가 시작되니까 환경단체와 도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막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아마 제주 지역 이슈 중에서 가장 폭발력이 강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청와대 청원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이제 중단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는 찬성을 하는 기자회견도 했고, 그래서 마치 이게 주민들 간의 갈등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 비자림로 건설이라고 하는 게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뭐냐면 삼나무는 인공적으로 조림됐기 때문에 배도된다라고 하는 논리잖아요. 그리고 이미 토지 보상이 다 끝났다라는 건데, 글쎄 관광객들이 그 도를 찾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태적이고 경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들을 단순하게 어떤 지도상에서 선으로 2.8km에 확장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사례가 결국은 도로뿐만 아니라 아까 신화월드도 마찬가지지만 생태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구좌읍과 성산읍 지역 주민들이 어쨌거나 인구가 관광객이 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동부 지역으로 아무래도 관광객 이동 차량들도 많고 대중교통 체제 개편해서 대중교통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도로를 좀 넓혔으면 한다. 그 지역 주민들의 좀 수건 사업이에요, 이게. 지역 주민들께서 들으시면은 이게 화가 나실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왜 차량들이 많이 갈까요? 저도 실은 비자림도 그쪽으로 일부러 가거든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왕 가는 김에 굉장히 아름다운 길을 가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가 알기로는 10대 경관 도로 중에 하나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길을 넓혀야 된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뭐랄까, 우리 이 동화에 나오는 그 거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황금알을 많이 찾겠다는 욕심 때문에 거위 배를 가르는 그런 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비록 불편하지만 그 한 3km를 불편하게 가는 즐거움을 우리 함께 공유하는 게 저는 진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 도로가 가지는 가치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보상, 법적인 절차, 메뉴에 따랐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야 되는 그 심정도 알지만 그런 논리로 보면 모든 길을 다 넓혀야 됩니다. 다 좁아야죠. 이게 자동차의 그 문제의 특성은 뭐냐면 교통 문제의 특성은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쉽게 그 문제, 교통 문제가 해결될 그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지금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단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택지 개발이라든지 인구의 변동에 따라서 이게 교통량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변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너무 쉽게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량을 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하나를 얻지만 두 개, 세 개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어떤 그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약간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갑자기 뭐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갖고 길을 한 것이 아니라 수건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약간 이분법적으로 지금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자연보호주의자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은 마치 뭐 우리 집 앞에 길만 넓혀달라고 얘기하는 좀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지금 의견을 표출하는 게 뭐 어려울 정도가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 지역구 그 도의원께서는 예전부터 이게 핵심 공약이었고 그리고 뭐 오영훈 국회의원이 뭐 국비 따왔다 이런 것도 기사에 났었고 이게 어제 이틀의 얘기가 아니라 2014년부터 뭐 설계 용역 추진해갖고 이제야 뭐 나무를 깎기 시작한 거지 예전부터 이게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한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충분히 언론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차원에서 좀 꼭 해달라. 구자 성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시작이 2013년도에 이미 이제 그 도로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된 문제고 이제 뭐 토지 매입이나 이런 과정들이 이제 2016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도민 사회의 갈등들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충분한 토론이 됐으면 갈등이 완화될 텐데 이미 이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갈등도 더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당장 해결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합의 공론화 과정이 얼만큼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충실했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제 그 도면 몇 개 나오고 기사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정된다라고 하는 정도로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도민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의 환경적 영향 평가를 미칠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간에 보면 행정의 시스템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제 공유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결정이 쉬운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주민들에게 충분한 아니면 도민들에게 충분한 자료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환경 훼손과 관련돼서는 실제로는 그것이 발생한 전후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요즘에 과학기술로는 충분히 이제 CG 처리하면 전후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지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좀 정보가 공유되면서 도민들이 정말 이것들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좀 오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의 이 교통의 불편함, 수건 사업,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해결은 해야 되는데 먼저 그 해결하는 방법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아닌가에 저는 이미 2013년도, 14년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진행되는 그런 논리에서 첫 단계에서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비자림로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도 비자림로잖아요. 그러면 그 비자림 숲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길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도 도로명을 붙인 것도 그것 때문이고 또 이미 오래전에 문화관광체육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10대 경관도로에 포함이 된 것도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훼손이 되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요즘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용머리 해안지구 같은 경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머리 해안지구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뭐 생물권 보전, 자연유산 또 뭡니까 이 지질 그 지질에 해당되는 중요한 곳이고
제가 알기로는 용무리 해안 쪽에 우리 지질공원에 관련된 등재를 하려고 했다가 거부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 인위적인 브릿지랄까요? 다리라든지 인위 구조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를 지적받고 리젝트 된 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이 그 해안도로는 지질 자체를 아주 인공적으로 보기 좋지 않게 훼손시키는 사례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용무리 해안 지역의 경관적 가치, 관광으로서 자원의 가치, 그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로는 넓혀져서 행복할지는 몰라도 빨리 갈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우리 행정 쪽에서는 너무 쉽게 가는 쪽으로만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김 박사님은 이 부분 같이 여쭤볼게요. 그 지금 공사 구간에는 사실은 비자나무는 없어요. 네, 그렇죠. 비자나무 없는 비자림로인데요. 이게 그 청와대 공사 중단 청원하는 그 청원이 한 3,400명 이렇게 됐어요. 이 제주 지역의 작은 어찌 보면 좀 사소한 2.9km 도로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좀 적은 규모의 그런 사업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공사 중단 요구하는 청원까지 간 배경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받은 시각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격이 결국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사게 된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2.8km 정도 되는 구간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결국은 수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공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도로 개설, 비자림 나무도 없고, 그리고 인공적으로 조림된 삼나무를 베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각적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는 결국 많은 분들이 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도로만 개설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 개설을 따른 여러 가지 경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생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지금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은 행정이고 우리는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행정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도면 몇 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가 개설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런 시각적 효과를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저는 이걸 주민수건 사업이라는 이유로 마치 어떤 사업 추진이나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걸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단계부터 이 사업에 따른 환경적이나 생태적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행정한테 있는 건데 마치 그걸 도민들이나 우리 반대를 하고 있는 어떤 시민사회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맞는 봅니다. 말씀 같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이상한 구조로 되는 것 같아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구조적인 싸움으로 지금 비춰진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해줘야 되고 맞다고 보고요. 그쪽에 불편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이 쏙 빠져버리고 행정은 그냥 법대로 진행했다는 논리만 한다면 저는 행정이 참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걸 기획하고 또 그걸 집행하는 과정 속에 행정의 역할들이 크거든요.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자 그러면 공론화라는 게 그때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다른 부분은 이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아마 청와대의 그런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그대 담론이긴 합니다만 우리 이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이제 제주도민 것만의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제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그런 현상을 보고 붕괴하고 흥분하고 자기 일이 아니지만 국민청원을 내는 이유는 그 제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기대감 또 따스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민들도 내만의 공간, 내만의 삶의 그거로 보시기 이전에 조금 더 우리 넓은 의미에서의 제주도가 그 특별한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좀 한 발 물러서면서 좀 불편하지만 참는 이런 어떤 성숙된 우리 제주도민의 환경인식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데요. 이번에 제일 큰 문제는 전국적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간의 뭐 환경단체나 이런 갈등이 아니라 전국 국민들이 되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의 난개발을 바라보는 도민들하고 국민들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제주도가 너무 이제 과거의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자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불씨를 한번 당긴 정도가 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주도는 자체적인 경제적 구조를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라고 하는 건 제주도로 보면 이제 고객입니다. 고객들이 제주도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상품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향후에 자칫하면 제주도의 전체적 이미지, 그다음에 제주도의 관광의 발전의 방향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정도 수준까지 제주도 난개발 문제가 가고 있다는 것들을 심각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전 국민적으로 제주도의 매력도를 급감시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봅니다. 삼방산 도로도 있는데요. 혹시 삼방산 그 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그 본질, 갈등의 본질, 그것도 삼방산 그 우회도로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절개도 심하고 또 하나는 도로 방향의 위치,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관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도로는 저는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개발하지 말자 이런 논리로 오해하실 것 같네요. 그게 아니고요. 개발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성을 가지고 좀 더 부작용을 줄이는 개발하자.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난개발이 아닌 합리적인 개발을 하자는 게 주장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도면 위에다가 선을 긋고 그 선에 의해서 개발하는 게 많죠. 근데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경관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로를 냈을 때 주변의 경관이 어떻게 바뀌고 주변에 있는 생태계는 어떤 게 변화가 있고 이 안에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두 군데 다 공통적으로 지금 공사를 일시에 중단했어요. 그럼 앞으로 뭐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 대안을 갖고 할지. 이 부분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부분 아닌가 했어요. 지금 지사께서 얼마 전에 그 비자림로 관련해 갖고는 발표를 하시면서 생태로 도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생태도로라는 거는 고속도로처럼 어떤 개념이 있는 도로가 아니고 이제 생태적으로 뭐 지금 아름다운 도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도민들로서는 의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게 말하자면은 제주도에서 그리고 또 다른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주에 맞는 도로, 그거를 이름을 지금 생태도로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비자림로나 용머리 해안 부분에 있어서 스톱시켰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톱이 된 거고, 생태도로라는 컨셉을 지금 도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뭐 다시 뭐 길을 어떻게든 뭐 연결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가능하면 대안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용머리 어떻게 좀 해안 같은 해결했습니까? 경우는 저는 솔직히는 중단돼서 다시 원상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비자림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있고요. 사실상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방산을 주변으로 우회도로가 있는데 한 사분면 정도가 없다고 해서 그 통행에 큰 문제가 없어요. 약간 돌아가는 정도의 문제고, 그 지역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는 되게 높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로는 개설하지 않고 거기를 세계적인 자연지질공원과 자연유산공원으로서 확대 개편하는 것들이 상방산 주민에도 훨씬 더 좋고요. 실제 지금 그 도로 주변에 당연히 시설물도 없거든요. 근데 아마 도로가 개설되면 시설물들의 난개발이 더 촉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자림로보다는 용머리 해안이 훨씬 더 환경적인 문제도 심각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정말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림로 대안 있습니까 혹시? 저는 이제 비자림로 공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벌목된 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지사께서도 생태 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생체적으로 기존의 환경과 유사한 그런 환경을 조림을 해서 기존의 비자림로가 갖고 있었던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를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두 사업 모두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 봐요.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건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행정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행정이 얘기하는 건 대단히 비겁한 행동이다. 이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대안을 가능하면 대안을 제가 대안을 말씀 이런 예, 겁니다. 말씀해 저 원지사께서 생태도로라는 개념을 제시한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반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생태도로가 뭐냐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라라고 반론을 제시했던데 공감이 갑니다. 근데 생태도로라 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물리적 환경에서의 생태도로는 이 도로의 폭과 높이 이로 보시면 딱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의 폭과 이 측면의 높이가 비례감에 의해서 굉장히 아늑한 공간을 가질 때가 우리가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라 하거든요. 생태도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로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도로의 폭은 넓은 반면에 삼나무의 높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커지고 훨씬 더 공허한 느낌이죠. 생태도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게 생태도로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 경관적 가치에서 보면 아름다운 녹지 경관들이 유지하고 있는 시각적 즐거움, 저도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 팔라우 대통령이 말한 섬은 환경이 경제고 경제가 환경이라는 이 말을 다시 곱씹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천적 의지를 담은 새로운 비전의 전환이 제주에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